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아마 많은 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 소식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과 48시간 전 무려 300척이 달하는 중국 어선단이 우리 동해와 서해 경계 수역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로 활동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된 불법 조업, 더 나아가 해양 주권을 시험하는 도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상황이 충격적인 이유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이 어선들은 일반 목선이 아니라 두꺼운 강철 선체를 가진 해상 전투선에 가까운 배들이었고, 배후에는 중국 해경선과 민병대 선박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군사 작전 형태로 민간 선박을 방패로 삼아 한국 해군의 대응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전술 표적 모드로 전환하라. 평소 훈련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실제 전시 대응 체계가 가동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어민 보호가 아니라 국가의 존엄과 직결된 사안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런 대규모 불법 조업에 대응할 능력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미사일 방어와 대함 작전뿐 아니라 해상 감시 통제 능력에서도 아시아 최정 상급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많은 배를 몰고 와도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의 의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단순히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불법 조업이라기보다 한국 해군의 경계 반응을 시험하려는 군사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 대신 독자적 해양 방위 노선을 강화하는 걸 견제하려는 거죠.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저는 여기에 경제적 요소도 크다고 봅니다. 중국 연안 해역의 어족 자원은 이미 고갈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남중국해, 태평양, 심지어 갈라파고스 제도까지 가서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해역까지 들어온 건 자원 고갈과 정치적 의도가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초기 대응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제를 권고하는 식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우리는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바로 군사 대응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건 주권 수호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문제 때문에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는 듯하죠. 반면 한국은 중국의 도발에 정면 대응함으로써 해양 안보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상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동북아 해양 질서를 누가 설계하고 지배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한국은 완벽한 대응으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중국 어선단이 사용한 이른바 바다의 늑대 무리 전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전술이 한국의 이지스 네트워크 앞에서 무력화됐는지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중국이 이번 사태에서 사용한 이른바 바다의 늑대 무리 전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군사소설에서 나올 법하지만 실제로 이 전술은 중국이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바다에서 활용해온 매우 교묘하고 위험한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늑대무리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바다에서의 늑대무리는 수십, 수백 척의 어선이 하나의 거대한 무리를 지어 움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단 내부에는 무전, 위성통신, 심지어 군사식 지휘 체계가 작동하고 있고, 후방에는 중국 해경선과 민병대 선박이 따라붙습니다. 이건 어로 활동의 탈을 쓴 군사 작전이죠. 저는 여기서 가장 문제라고 보는 게 이 전술이 법의 회색지대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국제법상 민간 어선에 대해 무력 사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중국은 이 점을 악용해 민간인 방패를 전면에 세워서 상대국 해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한국 해군이 보여준 대응은 중국 입장에서 예상을 완전히 깨뜨린 겁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단순히 전투용이 아니라 장거리 해상 감시와 전자전 능력으로
이 늑대 무리 전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중국이 쓰는 전형적인 전술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방식인데 이번엔 우리 레이더망에서 단 한 척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9년 인도네시아 나투나 해역에서 중국 어선 50여 척이 동일한 전술로 인도네시아 해군을 압박했던 사건. 당시 인도네시아는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어선들이 대부분 빠져나갔죠. 이유는 레이더망과 해상 기동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으니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수준의 대응을 했는지 더 확실히 느껴집니다. 중국은 한국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처럼 생각하고 해군력 테스트 겸 자원 약탈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발목 잡힌 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중국 내부에서도 이번 작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일부 중국 해양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미 미국 수준의 해상 감시 능력을 갖췄다. 이런 도발은 오히려 중국의 해양 전략에 역효과라고 했죠. 그런데도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 정권은 왜 이런 위험한 도발을 감행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 국내 경제 침체와 실업률 문제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둘째, 한국의 독자적 해양 방위 노선과 이지스 전력 배치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전술이 앞으로도 계속 쓰일까? 제 생각에는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대응 때문에 최소한 우리 해역에서는 쉽게 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남중국해나 아프리카 연안 등 감시 체계가 약한 곳에서는 여전히 위협이 될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중국은 이번 실패를 통해 전술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선 규모를 더 작게 나누고 더 분산된 형태로 침투하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 국기를 위장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죠. 그 점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양 경계 태세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뿐 아니라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한 다중 위협 환경에서 해양 전략을 수립해야 하죠. 네, 특히 일본의 경우도 독도 인근에서 어업 갈등을 빌미로 해상 자위대를 움직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중국처럼 노골적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우리의 해양 주권을 시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늑대무리 전술을 격퇴한 이번 경험은 일본 견제에도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줄 겁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바다의 늑대 무리 전술은 국제법의 허점을 이용한 해양 침탈 전략이지만 한국의 이지스 전력과 통합해양 감시망 앞에서는 무력화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감시망의 핵심인 해저 해상 우주를 연결하는 한국의 해양 레이더 네트워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300척 전체를 한 번에 포착했는지 기술적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신 한국이 어떻게 300척 중국 어선을 한 번에 포착했는지 그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바다 하늘 우주를 하나로 연결한 통합해양 감시망입니다. 맞습니다. 과거 해군 시절엔 함정의 레이더와 초계기, 해안 레이더가 따로따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이걸 완전히 통합했죠. 동해와 서해 해안선 곳곳에 ASA 레이더를 설치하고 이를 군사위성 해상초계기 P-8A, 그리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SPY-1D, V 레이더와 실시간으로 연동시켰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간단히 설명드리죠. 중국의 늑대 무리 전술은 대규모 집결 후 순간적으로 흩어져 포위망을 빠져나가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감시망은 흩어지든 모이든 심지어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모든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그 이유는 해상 표적의 전자신호와 열신호를 동시에 잡아내는 다중 센서 기술 덕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자체 개발한 천리안 EB 위성이 큰 역할을 했죠. 해수면 온도 변화, 유류 흔적, 그리고 어선의 이동 패턴까지 실시간 분석합니다. 중국 어선이 엔진을 껐다 켜는 순간 데이터가 바로 해군 작전센터로 전송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단순히 장비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통합 능력이 핵심입니다. 미국도 비슷한 시스템을 운용하지만 우리는 훨씬 좁은 해역에서 훨씬 더 촘촘한 감시를 합니다. 이건 지리적 특성과 한국 기술자의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극명합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도 이지스함과 해안 레이더를 갖고 있지만 자국 EEZ 외곽까지 24시간 전구, 감시하는 능력은 우리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특히 심해 센서 네트워크 부분에서 한국은 일본을 앞서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과 독도 인근에 설치된 심해 음파 센서는 잠수함뿐 아니라 대형 어선의 프로펠러 소리까지 식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중국이 엔진을 끄고 그냥 표류하면 감시를 피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해류를 역산해서 표류 궤적을 계산하면 그 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느 국가 선박인지까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번 작전에서 중국 어선 37척이 엔진을 끄고 우리 해군의 접근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해 센서와 드론, 탑재 전자광학 카메라로 모두 추적됐죠. 심지어 일부 어선은 AIS, 자동 식별 시스템을 조작해 베트남 선박으로 위장했는데 레이더 반사면적 분석에서 바로 들통났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3년간 독자 해양 감시 독립계획을 밀어붙인 덕분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제공하던 일부 위성 정보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우리 군 위성과 민간 해양 데이터까지 통합하는 체계를 완성한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이번에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운용한 전술 데이터 링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포착한 어선 정보를 제주 남단 해군 기지와 심지어 서해 평택 기지까지 1초 이내로 전송했습니다. 이건 미국 해군도 쉽게 구현 못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300척의 움직임을 동시에 잡아내고 포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3차원 감시망 덕분입니다. 바다 밑에 음파 센서, 수평선 위에 AESA 레이더, 그리고 우주 궤도의 정찰위성이 한 몸처럼 움직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단지 군사적 성과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강력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불법 저인망 어선이나 일본 EEZ 침범 어선들에게도 확실한 경고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린 해군 본부의 작전 결정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전개돼서 중국 어선 300척을 완전히 고립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었는지 깊이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양쪽에서 300척 중국 어선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포착되자 해군본부 상황실은 즉시 비상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지 불과 5분 만에 전술적 고립작전이 발동된 겁니다. 그 전술적 고립이라는 개념,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단순히 포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통신과 보급로를 차단하고 탈출 가능성을 0%로 만드는 종합작전이죠. 맞습니다. 이번 작전의 1단계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함세척을 동해 북단, 서해 중부, 그리고 제주 남쪽에 각각 배치해 중국 어선들의 주요 이동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도망갈 길을 없앤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FFX 배치 -2 호위함 2척과 PKXB 고속정 8척이 포위망을 안쪽에서 좁혀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중국 어선들이 아무리 속도를 내도 바깥에서는 이지스함이, 안에서는 고속정이 막아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해군본부가 작전 명령을 내릴 때 법적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항상 우리는 공해에서 조업 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에 우리 해양경찰과 해군은 EEZ 좌표를 정확히 기록했고 이를 실시간으로 UN 해양법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의미 있는 게 일본이나 필리핀이 비슷한 상황에서 종종 증거 부족으로 중국 측에 반박을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위성 사진, AIS 데이터, 심해 센서 기록까지 다 모아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확실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2022년에 일본 홋카이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 100여 척이 불법 조업하다가 일본 해상보안청이 증거 부족으로 절반 이상을 그냥 돌려보낸 사건. 일본 언론조차 법적 대응 준비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했죠. 이번에 우리와 비교하면 참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군본부의 작전 방식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포위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까지 병행했죠. 이지스함은 어선들과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전방이 수직 발사관 덮개를 열어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게 효과가 컸던 게 중국 어선 선장들이 무전으로 서로 한국 해군이 실제로 쏠 수도 있다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감청됐습니다. 결국 그 불안감이 행동을 위축시키고 탈출 시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시 백악관에서 이 보고를 받았을 때 한국이 너무 강하게 나가면 중국이 반격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물러나면 다음엔 500척이 올 거리라며 작전을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그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해양주권은 한 번 양보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서,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바로 초기 대응에서 강하게 못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중국이 해경선이나 해군 함정을 전면에 세웠다면 우리 해군본부는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제 생각엔 오히려 더 강하게 대응했을 겁니다. 민간 어선보다 군함의 영해 침범은 명백한 군사 도발이니까요. 그 경우엔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자동 발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그걸 알기에 항상 민간 어선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번 작전에서 우리는 민간 방패 전술을 무력화했고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대응을 합법적 정당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승리가 아니라 외교전에서도 완승이었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군본부가 실제로 사용한 전자전 기술, 즉 중국 어선들의 통신과 항법을 마비시킨 비밀 장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300척을 전부 고립시키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이제 많은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번 작전에서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진 전자전 능력입니다. 해군본부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중국 어선을 포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신, 항법, 위성 연결을 동시에 끊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전자전, 일렉트라닉 오어페어의 진수죠. 중국 어선단은 통상적으로 베이더우, 북두, 위성항법 시스템을 이용해 위치를 공유하고 해경선과 실시간 통신을 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전자전 장비가 이 신호를 완전히 왜곡시켜 그들의 GPS 좌표가 수십 킬로미터씩 엉뚱하게 표시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한 건 스푸핑 기술이었죠. 적의 장비가 가짜 위성 신호를 진짜라고 인식하게 해서 스스로 잘못된 항로를 잡게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어선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고 착각했고 집결 탈출 지점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통신 차단도 강력했습니다. 중국 민병대 선박은 단파 무전과 위성 전화, 심지어 암호화 메신저 앱까지 쓰는데 우리 해군은 그 주파수를 파악해 전방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파수에는 한중 해양법 조항을 읽어주는 한국어, 중국어 경고 음성을 삽입해 정신적 압박까지 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전을 강력하게 쓰면 중국이 보복성 전자공격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 본토나 군함에 전자공격을 하면 그건 명백한 군사 도발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6해공 전자전 부대를 분산 배치해 특정 지역이 공격받아도 전체 네트워크는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이 이번에 왜 반격을 못했느냐입니다. 첫째, 우리의 전자전 범위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이지스함뿐 아니라 해안기지와 공중의 해상 초계기,
심지어 무인 드론까지 전자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둘째, 중국 해경선은 군함과 달리 강력한 전자전 방호 장비가 부족합니다. 네, 실제로 2021년에 필리핀 해역에서 미국과 호주가 합동 전자전 훈련을 했을 때 중국 어선들이 30분 만에 전부 후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전은 물리적 충돌 없이도 적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죠. 게다가 이번 작전에서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방어적 전자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적의 행동을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어선에는 해군이 포위망을 해제했다는 가짜 신호를 흘려서 그들이 미리 정해둔 탈출 경로로 유인했고 그곳을 고속정이 차단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치욕적인 상황입니다. 전자전에서 패배한다는 건 그들의 자랑인 해상 민병대 네트워크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시진핑 정부가 최근 해군력 확장을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은 중국 내부에서 우리는 아직 전자전 분야에서 한국에 뒤진다는 자성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점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호주, 인도 같은 국가들이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한국과의 전자전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겁니다. 특히 일본은 독도 인근에서의 전자 감시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니 협력을 구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저는 일본과의 협력에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은 전략적으로 항상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자전 노하우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호주나 인도와의 협력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리스크가 적죠. 결국 이번 전자전 승리는 단순히 300척 어선을 무력화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비살상 해양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세계에 증명한 사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포위망을 완성한 3중 방어선 전술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왜 중국이 그 안에서 완전히 갇힐 수밖에 없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 작전에서 가장 압권이었던 건 바로 3중 포위망 전술입니다. 해군본부가 단순히 바다 위에 함정을 늘어놓은 게 아니라 바다의 하늘 심지어 수중까지 활용해 중국 어선단의 모든 퇴로를 봉쇄했습니다. 맞아요. 1차 포위망은 장거리에서 움직임을 차단하는 이지스함 전열이었죠. 세종대왕급 세척이 각각 동해 북단, 서해 중부, 제주 남쪽에 배치되어 중국 어선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최소 150km 밖에서 차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치를 막는 게 아니라 그 범위에 들어오는 순간 전자전 차단과 표적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2차 포위망이 더 치밀했습니다. FFX 배치2 호위함과 PKXB 고속정이 이지스함 안쪽에서 삼각편대를 이루며 속도를 높였죠. 중국 어선이 속도와 방향을 바꿔도 이 고속정이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쫓듯 따라붙었습니다. PKXB의 최고 속도는 40노트가 넘기 때문에 어선들은 절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3차 포위망이 사실상 마지막 더디였죠. 해양경찰 특수기동대와 UDT, SEL팀이 고속단정을 타고 어선 바로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일부는 수중에서 침투해 프로펠러 주변에 감시 장치를 부착하고 도망을 시도하면 즉시 움직임을 제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3중 포위망이 작동하니 중국 어선단은 그야말로 바다 위에 떠있는 감옥에 갇힌 셈이었습니다. 일부 선장은 무전을 통해 우리가 포위됐다,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날렸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 포위망은 단순히 전력을 많이 투입했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각 포위망이 서로의 사각을 보완하도록 배치됐다는 점이죠. 이지스함이 포착한 표적 정보를 즉시 고속정과 특수부대에 전달하고 반대로 고속정이 확보한 근접 영상을 이지스함 전술 데이터에 입력하는 식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다층 포위망은 미국 해군도 잘 안 씁니다. 워낙 작전 범위가 넓어서 전력을 그렇게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해역이 상대적으로 좁고 정보의 지휘 체계가 완벽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해군의 장점이죠. 중국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늑대무리 전술은 포위망의 빈틈을 노리는 건데 이번엔 빈틈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수중에서까지 감시가 이뤄지니 잠수해도 소용없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0년에 베트남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던 사건. 당시 베트남 해군은 수상 전력만 배치했고 수중 감시가 없어서 어선들이 야간에 몰래 빠져나갔죠. 이번에 우리와는 완전히 대비됩니다. 네, 그리고 일본과 비교해도 차이가 큽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가 군사작전에서는 강하지만 이런 불법조업 단속작전에서는 해경과 해군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죠. 반면 우리는 해군과 해경, 심지어 공군 초계기까지 한 작전망에서 움직입니다. 결국 상중 포위망은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한국 해역에 들어오면 바다 위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이 메시지가 중국뿐 아니라 주변국 전체에 각인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포위망 안에서 펼쳐진 유도 사격 경고, 즉 이지스함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해 만든 불길의 장벽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이건 중국 어선단의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적 장면이었죠. 이제 이번 작전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중국 어선단을 향해 실시한 유도 미사일 경고 사격이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쏜 거냐, 아니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냐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건 실제 발사였습니다. 다만 표적은 어선이 아니라 그들의 선두 항로 앞쪽 공해상의 허공이었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 시위가 아니라 심리전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지스함의 수직 발사관 덮개가 열리는 순간 중국 어선들 사이에서는 무전이 폭발적으로 오갔습니다. 한국이 진짜 쏠 수도 있다. 해군 전투 모드 다 같은 말이 이어졌죠. 이런 심리적 압박은 물리적 충돌 없이도 적의 사기를 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봅니다.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발사 위치, 탄도 궤적, 폭발 고도를 모두 계산해 중국 어선에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 이상 접근하면 다음엔 진짜 표적을 겨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장면을 해상 초계기가 촬영해 본국과 유엔 안보리에 전달했죠.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발사돼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몇 초 뒤 수평선 위에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중국 어선들은 그 순간 집결지를 이탈해 각자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6년 말 인도네시아 나투나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해군이 경고 사격을 하자 중국 어선단이 1시간 만에 전부 퇴각했던 사건. 하지만 당시 인도네시아는 소형 함포를 썼기 때문에 심리적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 억제력은 약했죠. 이번에 한국이 쓴 건 유도 미사일, 그것도 해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 수단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중국의 해상 민병대에게 남긴 인상은 상당히 깊을 겁니다. 한국 해역에서는 함부로 군사적 블러핑을 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각인된 거죠. 시진핑 정부도 이 영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텐데 군사적 도발이 가져올 위험성을 다시 계산하게 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굳이 미사일까지 쏠 필요가 있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면서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었다는 우려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 봅니다. 해양 주권 침해는 말로만 경고해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처럼 국제 여론에 크게 개의치 않는 국가에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게다가 이번 발사는 군사적으로도 완벽한 훈련 효과를 줬습니다. 실제 전시 상황과 똑같이 발사 절차, 사격 통제, 표적 지정이 이루어졌으니까요. 함대의 숙련도가 한층 높아진 셈입니다. 중국 내부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일부 중국 군사 포럼에서는 한국이 미사일을 쏘고도 미국의 허락 없이 작전했다는 점을 두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명령만 따르는 나라가 아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건 동북아 전략 지형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네,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논평을 피했지만 해상자위대 내부 문건에서 한국 해군의 실사격 경고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제약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경고 사격을 하기가 어렵죠. 결국 이번 유도 미사일 경고 사격은 300척 중국 어선단을 심리적으로 붕괴시키고 동시에 한국의 해양 군사력과 결단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경고 사격 이후 이어진 심리전 방송과 시각적 압박, 즉 중국 어선의 정신을 무너뜨린 비살상 전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도 미사일 경고 사격 이후에 전개된 이른바 해상 심리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한국 해군의 창의성과 전략적 노련함이 가장 빛났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리적 포위나 무기 발사보다도 적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심리전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중국 어선들이 민간 선박을 가장한 해상 민병대일 경우 심리적 압박은 전투 의지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그 첫 번째 수단이 바로 초저주파 심리 교란 방송이었습니다. 이지스함과 호위함에서 중국어로 된 경고문을 반복 송출했죠. 당신들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퇴거하라. 불응시 강제 조치가 취해진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전에 납포됐던 중국 어선 영상까지 LED 대형 화면에 송출했습니다. 네, 그 영상 속에는 불법 조업 어선이 납포된 뒤 몰수된 어획물, 벌금 고지서, 그리고 송환 절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그 화면을 보면서 서로 동요하는 모습이 해상 초계기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심리전에서 시각적 압박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게다가 이번 심리전의 핵심은 단순히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 불안을 극대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중국 무전 채널을 해킹해 중국 해경이 귀국을 명령했다는 가짜 메시지를 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선박은 실제로 후퇴를 시작했고 나머지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4년 필리핀 서필리핀의 사건에서 필리핀 해군이 심리전을 시도했지만 장비 부족으로 중국 측이 오히려 웃어넘겼던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이번에 첨단 장비와 언어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훨씬 정교하게 접근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중 음향 압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주파 소리를 물속으로 송출해 장시간 노출 시 신체 불쾌감을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군사적으로도 합법적이고 비살상 무기로 분류됩니다. 일부 중국 선원들이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며 조업을 중단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심리전은 중국의 전술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늑대무리 전술은 강한 결속력과 집단 행동에 의존하는데 심리전은 그 결속을 내부에서부터 깨뜨렸죠. 무전 교란, 시각적 위협, 청각 신체 불편, 올 컴바인드는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습니다. 이번 심리전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해양 통제 능력을 과시하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도 주목했지만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식 심리전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심리전은 그 성격상 너무 강하게 하면 인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여론전을 잘 활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법적 근거와 합법성을 갖춘 방식으로만 운용해야 합니다. 이번 작전은 그 점에서도 완벽했죠. 결국 이번 해상 심리전은 단순한 부수적 전술이 아니라 300척 중국 어선단의 전의를 꺾고 무혈 승리의 길을 연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심리전 이후 이어진 야간 특수부대 기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벌어진 그 작전은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장면, 바로 야간 특수부대 기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상 심리전으로 중국 어선단의 결속이 무너진 뒤 해군 본부는 즉시 UDT SEAL과 해양경찰 특수기동대를 투입했습니다. 맞아요. 이 작전은 단순히 불법 어선을 납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지휘선, 즉 민병대 어선단을 통제하는 중심 5척을 제압하는 것이었죠. 이 배들을 장악하면 나머지 어선들은 사실상 지휘 체계를 잃고 무력화됩니다. 작전은 밤 11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달빛조차 거의 없는 어두운 바다,
PKXB 고속정이 시속 40노트로 전진했고 500m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특수부대원들을 소형 고무보트로 하역했습니다. 수면 위에는 열을 거의 방출하지 않는 전기 모터가 달려 있어서 중국 어선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수중 침투팀이었습니다. UDT 대원들은 소형 추진기, 다이버 프로펠러를 이용해 수중에서 어선 하부로 접근했고 프로펠러 근처에 GPS 추적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혹시라도 탈출 시도를 하면 곧바로 위치가 노출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팀은 갑판 위로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섬광탄이 번쩍이는 순간 어선 갑판에 있던 선원들이 전부 제압당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 한 발의 실탄도 발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제압은 비살상 무기 테이저건, 고무탄, 그리고 수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왜 저항하지 못했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이미 심리전으로 의지가 꺾여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 특수부대의 침투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응할 틈이 없었죠. 실제로 제압 과정 전체가 9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9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청해부대가 상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 그때도 새벽 기습으로 해적을 제압했는데 이번 작전은 그때보다 더 정밀하고 조용했습니다. 네, 심지어 당시 아덴만 작전은 총격전이 있었지만 이번엔 완벽한 무혈 작전이었죠. 이것이 바로 현대 해양 특수전의 진화된 모습입니다. 이 작전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고위험 임무를 한국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겁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런 불법 조업 단속에서 주로 경고 방송에 의존하고 물리적 납포는 꺼립니다. 반면 우리는 법적 정당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물리적 제압을 합니다. 중국 내부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밤에 아무 소리 없이 배가 장악됐다면 그건 군사력 차이가 압도적이라는 의미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크게 상한 사건이죠. 결국 야간 특수부대 기습은 작전의 완결판이었습니다. 심리전으로 적을 무너뜨리고 포위망으로 탈출을 차단한 뒤 마지막으로 지휘부를 물리적으로 제압한 것. 이 3단계가 완벽히 맞물리면서 300척 어선단 전체가 무력화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확보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법적으로 몰아붙였는지, 그리고 왜 이번 사건이 외교전에서도 대승이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간 기습 작전 이후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법적으로 압박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군사 작전에서 이긴 것보다 국제법적으로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게 더 오래가는 효과를 냅니다. 맞습니다. 해군본부와 외교부, 해양수산부가 즉시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 팀의 첫 임무는 납포한 어선과 선원들, 그리고 압수한 장비 어획물을 증거화하는 것이었죠. 모든 과정을 4K 해상도로 촬영하고 좌표, 시간, 날씨까지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증거를 국내용이 아니라 국제용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UN 해양법위원회, UNCLOS, 국제해사기구, IMO, 심지어 국제형사재판소, ICC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8년 필리핀이 남중국해 불법 조업 사건을 제소했지만 증거의 형식과 절차가 미흡해 중국이 그냥 무시했던 사례. 이번에 한국은 그와 완전히 반대였죠. 증거의 양과 질 모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증거 확보 과정에서 국제감시단을 초청했습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프랑스 해군 장교들이 참관했죠. 이렇게 하면 중국이 날조라고 주장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국제감시단의 서명이 곧 공증이 되는 셈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즉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한국이 지킨다.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 메시지는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해외 언론에 강하게 보도됐습니다. 중국은 처음엔 공해상에서의 합법적 조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AIS, 자동 식별 시스템, 기록, 위성 사진, 심해 센서 데이터, 그리고 어선 내부에서 발견된 조업 일지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일지에는 분명히 한국 EEZ 북위도, 동경도에서 조업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측 변호인단이 초기에 국제법 논리를 포기하고 인도주의적 송환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는 사실상 자신들이 불법 조업임을 인정한 셈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호했습니다. 선원 일부는 벌금형 후 송환했지만 지휘선 선장은 형사 기소했고 어선 5척은 몰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일본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불법 조업 대응에서 국제 표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보도했고,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군사력이 아니라 법적, 외교적 고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응은 강력하고 모범적이었다고 언급했죠. 다만 미국은 자국 어선이 비슷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국제적 판례가 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 이후 해상 민병대 운영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법 조업이 단순히 어획 손실이 아니라 외교적, 군사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결국 이번 법적 대응은 한국이 바다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국제사회에 입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건 이후 전개된 외교의 군사 동맹의 변화와 왜 호주, 인도, 필리핀이 한국 주도의 해양 질서에 합류하려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작전이 끝난 직후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 다음 날 오전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거기서 한국을 향해 중국 어선에 대한 부당한 무력 사용과 불법 납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는 주중 한국 대사가 외교부로 소환됐습니다. 이건 외교적 항해 중에서도 강도가 높은 조치죠. 중국은 언론을 통해 한국이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경제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한국 정부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즉시 한국의 조치는 국제법과 자국법에 따른 정당한 해양 주권 행사라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어떤 압박에도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에 대응을 주저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사드, TGD, 배치 때 한국이 겪었던 중국의 보복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당시와 다르게 한국이 법적 근거와 국제 여론을 완벽하게 선점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의 압박이 힘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동남아와 서방 국가들의 공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 해양 주권 수호 조치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고 호주 국방장관도 중국의 불법 조업은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중국 내부 여론도 양분됐습니다. 관영 매체는 한국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도발했다는 선전을 펼쳤지만 일부 중국 네티즌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중국이 불법 조업을 줄이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중국 내 유명 국제정치학자인 류명 교수가 SNS에서 한국은 이미 해양 강국 반열에 올랐다.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불법 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썼다가 곧바로 글이 삭제된 사건 말입니다. 네, 그건 중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조업 갈등이 아니라 자국의 해양 전략 실패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만큼 이번 사건이 중국 지도부에 주는 충격이 컸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보복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과거처럼 대규모 보복을 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대외 무역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죠. 한국 반도체, 배터리, 조선 기술에 대한 중국의 수입 의존도는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강경 발언 후에도
한국산 배터리와 반도체의 통관 절차를 정상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보복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자국 산업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 이후 일본과 미국, 호주, 인도가 한국과의 해양 안보 협력 확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독도 문제에서는 한국과 대립하지만 불법 조업 대응에서는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제안했죠.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외교 구도가 형성된 셈입니다. 저는 이번 중국의 반발이 겉으로는 강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한국이 군사 법률 외교세 분야에서 동시에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여론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을 조용히 무시할 수 있는 국가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한국의 해양 전략과 무기 없는 해양 지배력 개념으로 발전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해양 전략, 바로 무기 없는 해양 지배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바다를 지키는 게 아니라 비살상 수단과 국제규범을 결합해 장기적으로 바다를 통제하는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미국이나 일본도 시도해 본 적이 있지만 성공적으로 구현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이번 300척 중국 어선 사건에서 우리는 미사일 발사, 전자전, 심리전, 법적 조치까지 복합적으로 활용했지만 최종적으로 한 발의 실탄도 적 선원에게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가 한국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질서를 지키는 해양 수호자로 인식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해양안보국, EU NAVFOR 관계자가 한국의 대응은 무력 사용 최소화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기 없는 지배력이라는 게 정말로 중국 같은 국가에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들은 힘에만 반응한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강경무력이 더 눈에 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살상 해양 지배력은 훨씬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력 충돌 없이도 상대방의 의도를 꺾을 수 있고 국제 여론을 압도적으로 아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번 사건에서 군사적 보복을 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법과 규범의 우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기 없는 지배력의 또 다른 장점은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군함과 무장을 투입할 필요 없이 이성 드론 전자전 장비, 그리고 국제 협력망만으로도 상당한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번 사건 이후 한국은 필리핀이 인도네시아의 베트남과 불법 조업 공동감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무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레이더 데이터와 AIS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선 훨씬 위협적입니다. 이제 남중국해에서 한국의 눈이 함께 감시하는 셈이니까요. 저는 여기서 일본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 사용이 제한돼 있어 비살상 해양 통제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이걸 국제 공공재로 쓰기보다 자국 이익 위주로만 활용한다는 거죠. 반면 한국은 이번 사건에서 동맹국과 데이터,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차별화입니다. 한국은 해양 지배력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확장시키려 합니다. 이건 21세기 해양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전환입니다. 무기를 쓰지 않고도 영향력을 키우는 법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까다로운 위협입니다. 군사력은 무기 경쟁으로 맞대응하면 되지만 무기 없는 지배력은 맞대응이 어렵습니다. 국제 여론, 규범, 그리고 다자 협력망을 동시에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사실상 동북아 해양 규범 설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독도 방어, 이어도 관할권 문제, 심지어 북극 항로 개발까지도 이 전략의 연장선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사건이 한국 경제와 해양 자원 보호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왜 불법 조업 차단이 단순한 안보 이슈를 넘어
국가 경제 전략이 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300척 중국 어선 차단 작전이 한국 경제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군사 외교 문제로만 보시지만 실은 경제와 환경적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작전으로 보호된 수산자원의 가치는 최소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중국 어선들이 주로 노린 건 오징어, 꽃게, 해삼 같은 고부가가치 어종이었는데 이 자원들이 불법 남획당했다면 국내 어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동해 오징어는 이미 자원량이 급감해 국가 차원의 보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어선 300척이 한 번에 들어오면 단 몇 주 만에 1년치 어획량이 사라질 수도 있죠. 게다가 단순히 물고기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 조업 어선들은 저인망 트롤이나 폭약 어업 같은 파괴적인 방식까지 씁니다. 이렇게 되면 바닥 서식지가 완전히 망가져서 수십 년 동안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7년 서해에서 중국 어선 40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 해양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채집된 바닷속 영상에서 해저가 마치 폭격 맞은 것처럼 황폐해진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300척이 그대로 활동했더라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번 작전이 환경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은 한국이 해양 생태계 보존과 국제해양법 수호를 동시에 달성한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연쇄 효과가 있습니다. 해양 자원이 지켜지면 어획량이 안정되고 이는 곧 어민 소득과 수산물 수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수산물은 일본, 미국, 동남아 등지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그 가치는 청정해양 이미지에서 나옵니다. 네, 그 이미지가 무너지면 수출 단가가 떨어집니다. 일본 홋카이도산 게나 연어가 과거보다 가격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불법 조업과 자원 고갈로 인한 품질 저하입니다. 한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한국 해역은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이 해양 주권 경제 주권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는 겁니다. 바다를 지키는 건 단순한 국경 수호가 아니라 우리 식탁과 지갑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됐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불법 조업을 방치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제 답은 명확합니다. 10년 안에 일부 어종은 사실상 멸종 상태에 들어가고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생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작전은 단순히 외교전이나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투자였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자국 연안에서 자원 고갈을 겪는 상황을 보면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해양 환경을 지키는 건 경제를 지키는 일이고 그 경제는 국가 안보의 또 다른 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국제해양협력 네트워크와 한국이 어떻게 이를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 이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 특히 국제해양협력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00척 중국 어선 차단 작전은 한국을 단숨에 국제해양 안보의 허브로 올려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사건 직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거의 동시에 한국에 공동 순찰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들 국가는 중국 불법 조업 문제로 개별적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번에 한국이 보여준 통합작전과 법적, 외교적 압박 방식을 보면서 같이 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거죠. 특히 필리핀은 남중국해 스카보로 섬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수시로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 해군과 해경의 전력 차이로 늘 밀리기만 했죠. 필리핀 해군 참모총장이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전자전 심리전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공식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주와 인도도 움직였습니다. 호주는 이미 인도양에서 중국 불법 조업 감시에 힘을 쏟고 있는데 한국과 데이터 연동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는 더 나아가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를 잇는 불법 조업 감시 회랑을 한국과 함께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협력들이 단순히 군사동맹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기를 팔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데이터, 기술, 전략을 공유하는 지식 동맹이라는 점이죠. 중국 입장에서 이런 동맹은 더 까다롭습니다. 무기 동맹은 무력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지식 네트워크는 차단하기 어렵거든요. 일본도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도 문제로는 한국과 갈등 중이지만 불법조업 대응에서는 실무선에서 정보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간부가 중국 불법조업은 양국 공통의 위협이라고 발언한 건 이례적인 일이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국제해양안보논의에서 주변적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대부분 미국,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은 제한적으로 참여했죠. 그런데 이번 사건 이후에는 한국이 회의 의제를 설계하고 다른 국가들이 그 틀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강력한 해군 전력을 보유하면서도 무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법적, 외교적 정당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나 따라 하고 싶어하는 저위험 고효율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건 심각한 도전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대항할 수 있어도 이렇게 다자간 협력 구조가 형성되면 각국 EEZ에서 활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불법 조업이 단순한 어획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저는 이번 국제 협력 확대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국 주도 해양 질서를 만드는 기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양, 심지어 북극 항로까지 이 네트워크가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서 자원 확보, 해양 환경 보호, 해상 물류 안전까지 연결됩니다. 한국이 중심의 선해양 협력 네트워크는 21세기 버전의 해상 실크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국제협력의 중심에 선 한국이 어떻게 이번 사건을 전략적 이야기로 마무리하며 중국 어선단을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만든 상징적 승리를 굳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300척 중국 어선 사건의 마지막 장면과 그 상징적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작전이 단순히 한 번의 해양 단속이 아니라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라는 국제적 인식 전환을 만든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중국 어선단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심지어 아프리카 연안까지 사냥꾼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어종이 있으면 국경이고 영해고 가리지 않고 침입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 해역에서 완전히 포위되고 심리전, 전자전, 법적 압박까지 당하며 사냥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건 직후 중국 해양 포럼에서 한국 해역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는 억지력, 디테런스 그 자체입니다. 상대방이 다음엔 안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억지력의 핵심이죠. 여기에 한국이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주변국뿐 아니라 국내 여론도 크게 결집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거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해군은 장비 부족과 국제 외교력 한계로 이런 대규모 불법 조업에 강력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우리는 이지스함, 전자전 체계, 국제법 네트워크까지 모두 갖춘 해양 강국이 됐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강한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을 활용해 압박을 시도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일본 언론조차 한국 해군은 단독으로도 지역 해양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주목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이 무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의 불법 조업을 완벽히 차단했다고 보도했고, 미국 CNN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해양 리더십이 부상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외교 지형 변화의 신호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무기 없는 해양 지배력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군사력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번처럼 법적, 외교적, 기술적 수단을 결합하면 국제 규범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전은 국민에게 바다는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불법 조업을 막는 건 단지 군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민의 생계, 식량 안보, 그리고 미래 세대의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죠. 결국 300척 중국 어선단을 포위 제압한 이번 사건은 한국이 해양 안보와 국제법, 그리고 외교에서 모두 승리한 3중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 해역을 함부로 넘볼 수 없습니다. 사냥꾼이던 중국이 사냥감으로 전락한 그날 이후 동북아 바다의 주도권은 분명히 한국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이번 작전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